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남자 김정국입니다. 오늘은 미니스를 대신해서 제가 단독으로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도시나 거리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정보통신을 전공했었지만 프랑스에 건축 유학을 나가게 됐잖아요. 프랑스에서 건축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북한과 다른 점, 또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도시 풍경,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고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참 많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가끔씩 외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조사관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20, 30층이 훨씬 넘어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그런 단지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서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북한에서 살 때 고층 건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아파트와 반대되는 개념을 주로 단층집이라고 불렀었는데, 단층집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단 단층집이 있었고요. 층이 한 개다. 표준어로는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땅집이란 말도 있었는데, 땅집은 뭔가 좀 방언 같은 느낌? 사투리 같은 느낌? 네. 북한 사람들이 땅집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했지만 그러면서도 10층 이상, 또 15층, 20층 이런 아파트들은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북한은 경제사정이 열악하고 또 특히 전기사정, 물사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건 평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전이 안 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부족했고 하루가 멀다 하게 물을 길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참 많았습니다.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 깃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양에 살 때 11층에 사는 친척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11층에 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길어야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양수장에 가서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사촌 형제랑 저 이렇게 셋이서 50리터짜리 큰 플라스틱 통 2개, 그리고 또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2개, 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갖고 이제 양수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뭐 다른 집들도 다 물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줄을 서서 쩔쩔 나오는 물을 받아서 그걸 들고 11층까지 올라가는데, 와 진짜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막 팔이 빠질 것 같고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다음날 학교 가면 막 등, 어깨 막 다 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11층이 이 정도인데 20층, 30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우 저는 좀 상상하기가 싫더라고요. 평양에 20층, 30층 고층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광복거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거리였어요.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의 고층 아파트들은 1980년대 말 북한이 세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주최하면서 만들어진 거리인데 여기에는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 40층이 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때 전쟁노병, 한국으로 치면 참전용사죠. 전쟁노병이나 국가 유공자들에게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의 주택들을 많이 배정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 정도의 거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방이 여러 개였어요. 보통 북한의 아파트들은 단칸방, 뭐 두 칸, 많아서 세 칸인데 광복거리나 통일거리의 집들이 대부분 다 세 칸, 네 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거리와 광복거리가 그야말로 평양 주민들이 제일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오는데 또 통일거리, 광복거리는 교통으로 봐도 좀 외곽에 떨어져 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물은 안 나오고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내릴 물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결하는 뭐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거리나 통일거리에 있는 3칸, 4칸 아파트들이 타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중구역이라든가 모란봉구역이라든가 이런 타 지역에 있는 한두 칸 아파트들과 그냥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낮았어요. 고층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아파트들은 다 유지가 될까? 물은 잘 나올까? 전기는 다 보장이 될까? 물론 뭐 한국이 되게 발전되고 경제력이 막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은 의심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30층, 40층 되는 거층에서 사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고층 아파트들을 보면서 제가 우회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라는 건축물 자체가 집단 생활에 적합한 그런 주거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양에도 아파트들이 많고 아까 강북거리나 통일거리에 거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래과학자 거리, 창정거리, 여명거리 엄청 많은 거층 건물들이 또 생겨났거든요. 그런 걸 보다가 제가 프랑스에 나갔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그런 초고층 건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건물들이 역사적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4, 5층, 높아봐야 5층짜리 건물들이 대부분이었고 5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발전됐고 프랑스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뭉쳐 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니까 한국은 개인주의 사회인데 북한보다 더 많이 모여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한된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뭐 위로 높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현상인데 저는 너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걸 집단주의적인 생활 형태라고 봤던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도시 풍경을 보면서 놀랐던 것 두 번째는요.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전깃줄이었습니다. 전봇대가 힘들어 보일 만큼 엄청난 양의 전깃줄들이 사면팔방으로 뻗어 있더라고요. 전깃줄 공해라는 말도 있던데 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는 전깃줄을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고개를 들어서 아파트 사이를 보면 유선 통신을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 전화기 줄? 그런 것들이 보이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은 전기도 부족하고 또 뭐 통신도 한국에 비하면 전혀 발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깃줄들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국은 수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빠르고 급하게 발전하느라 전깃줄들은 미처 땅에 묻을 새가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계획 도시들은 괜찮지만 서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 위에 급속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특이한 스카이라인, 전깃줄들이 얼기설기 엉켜있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 알게 됐는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고 또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전깃줄들이 공중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과 건물을 가로지르는 이 수많은 전깃줄들이 도시 미관에도 손상을 주지만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중화 작업과 공중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인터넷 간극에 걸맞는 깨끗한 도심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도시와 거리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마지막은요. 따닥따닥한 상가 간판들이었습니다. 얼기설기 전깃줄만큼이나 눈에 확 띄었던 게 바로 이 빼곡히 붙어있는 상가 간판들이었는데요. 실제 들어가 보면 되게 작은 가게인데 그 작은 가게에 붙어있는 간판은 최소 3개는 되더라고요. 일단 멀리서 볼 수 있는 큰 간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간판 하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세로로 된 간판이 또 있고요. 또 그 가게 앞에 가보면 스탠드로 되어 있는 간판도 있고 또 유리에 붙인 또 어떤 상호도 있고 눈에 잘 띄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서로가 더 많이 더 크게 눈에 더 잘 띄게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아요. 북한의 간판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입구 위에 정면에 크게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상점이든 뭐 이발소든 식당이든 간판이 한 개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와우, 한 가게에 그냥 간판이 4개 5개가 기본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가게는 그 상호를 사업자의 의도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가게들도 되게 많잖아요. 영어와 한글이 섞여서 4-5개씩 그렇게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건물을 봤을 때 가게가 한 50개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 보니까 뭐 10개 이 정도이고 상호 간판과 관련한 법이나 규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건지 뭐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의 외면을 거의 덮다시피 하고 있는 간판들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온 남자 김종국이었습니다.